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서울 정말 화려하고 멋지죠? 근데요, 이 눈부신 모습 뒤에는 이 도시를 세우기 위해 사라져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현대 서울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높은 빌딩, 쫙 뻗은 고속도로 이런 걸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딱 절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 나머지 절반,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은 우리가 아는 서울, 화려한 타워, 넓은 도로, 깨끗한 강이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그 빛나는 타워 밑에는 판자촌이 있었고, 그 넓은 도로 밑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강은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엄청난 대비,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도시 속의 도시라고 불렸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당장 몸 뉘을 곳이 없는 거예요. 도시가 이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집은 단 한 채도 없었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살아야 하니까 스스로 집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자촌이라는 건 어떤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판자촌이 저게 멀리 변두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청계천변, 아현동, 이촌동, 심지어 남산 바로 근처 회원동까지 말 그대로 서울의 심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도시로 움직이는 노동력은 전부 여기서 나왔는데 정작 도시는 이들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는 게 말이에요. 이 문장이 당시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도시는 그들의 노동력은 필요로 했지만 그들의 주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딱 이 말 그대로예요. 도시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려면 그 사람들의 힘이 꼭 필요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은 그냥 눈엣 가시, 없애버려야 할 골칫덩이로만 여겼던 거죠. 결국 국가는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걸 넘어서 이제는 아예 이 사람들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 계획의 시작이 참 교묘했습니다. 바로 말을 바꾸는 거였어요. 화면에 보시는 불량 건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그냥 기준 미달의 불량한 건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니까 어때요? 그냥 철거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리죠. 언어를 이용해서 폭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진행됩니다. 1954년에 일단 판자촌을 새로 짓지 못하게 막고 58년에는 처음으로 사람들을 미아리로 강제 이주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966년 별명이 불도저였던 김현옥 시장이 딱 부임하면서 모든 게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결국 1년 뒤인 1967년 대대적인 불량건물 정리계획이라는 게 발표되기에 이르죠. 이 계획 크게 보면 딱 세 가지 방법이었어요. 첫 번째는 아예 주민들을 도시 바깥에 만든 거대한 정착지로 옮겨버리는 거. 두 번째는 원래 있던 판자촌 자리를 싹 밀고 새롭게 재개발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산비탈 같은 고지대에 있는 판자촌을 허물고 그 자리에 시민 아파트라는 걸 짓는 거였죠.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서울에서 판자촌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 자, 그런데요. 이 거창한 계획 뒤에는 숫자로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지금부터는 진보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그 인적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요. 이 계획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난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저 멀리 치워버리려는 거였죠. 도심에 있어야 돈을 버는데 그 일터랑 삶의 기반을 통째로 뽑아서 외곽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왜? 서울의 겉모습을 번지르르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주를 당한 사람들이 잃은 건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던 직장, 골목에서 좌판 깔고 하던 장사,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아프면 달려가던 병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수십 년 동안 서로 기대고 살았던 이웃, 그 끈끈한 공동체까지 이 모든 게 그냥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이 비극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광주 대단지입니다. 지금의 성남시 자리에 무려 35만 명을 이주시키려던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이었죠. 1969년부터 청계천이나 종로 같은 도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일로 보내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생명이 끝납니다. 5%. 1971년 기준으로 광주 대단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단 5%만이 그 안에서 일자리를 구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95%는요? 사실상 실업자였던 셈이죠. 정부가 약속했던 꿈의 신도시는 그냥 신기루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마주한 건 마실 물도 없고 하수도도 없는 그냥 허허 벌판이었어요. 일자리? 당연히 없었죠. 도로도 제대로 안 깔려 있었고 학교나 병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또다시 천막을 치고 판잣집을 지으면서 버텨야 했어요. 그곳은 새로운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수용소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꾹꾹 눌러왔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고 맙니다.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인데요. 이 실패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논리가 어떻게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 속도전으로 지어올린 시민 아파트 중 하나였던 와우 아파트가 그냥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오직 속도랑 효율만 따지던 개발 방식이 얼마나 부실하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71년 마침내 광주 대단지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약속을 지켜라. 외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이건 단순히 시위가 아니었어요. 국가가 주도한 강제 이주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세상에 알린 거대한 폭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밑바탕에는 아주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들의 노동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들이 사는 공간은 필요 없다. 도시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들의 땀과 노동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그들의 삶 자체는 도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섬뜩할 정도로 명확한 논리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도시미관을 해친다. 정비가 시급하다. 낙후된 지역을 개선해야 한다. 집값을 올려야 한다. 1960년대에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썼던 이 말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 우리 주변 재개발 현장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 거죠. 결국 지금 우리가 보는 현대 서울의 저 반듯하고 깨끗한 모습은 한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지우고 그 위에 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이 도시는 과연 누구의 도시입니까? 발전과 성장이라는 멋진 이름 뒤에서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도시에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팍으로 구조를 기록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